실제 해법적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차이를 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기능적 이해를 우선한 이유는 무엇일지도 해부학적 구조를 포기하면서 그리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정보도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인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열린 자세로 이런 새로운 지식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누가 좀, 예, 손을 많이 드시, 예, 마이크 갖다 주시고 질문 받고 이렇게 갈게요. 예. 그 뭐지? 신형 장보다는 조선기 실학자가 이거를 융합해서 만약에 해보도록 했는데 실학자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일단 궁금한 게 저는 이거를 당연히 허준이 그렸다고 생각해서 들으면서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 저희가 한번, 말하는 예. 기 실학자. 네, 마이크 가져가서 하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허준 씨 그냥 실력자라고 그분도 실학자 싶으니까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저쪽 질문, 예. 한번 더 가볼게요. 예. 사실 저도 윤예린하고랑 같은 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긴 한데 혹시 그 신형장부도가 기능 중심적으로 정보를 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런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합니다. 예, 마이크 잡고, 예. 개인화가서에 발표한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어느 쪽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못하겠다면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좀 찾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예, 한번 본인 생각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해보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해보도하고 많이 다른데, 그래서 여기 기록한 것으로는 어느 기능적인 측면을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기능적인 측면은 어떤 거를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고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은 좀 더 좋겠죠. 예, 너무 어려우면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어렵고. 어, 그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가 그렸다 했죠. 조선 후기 실학자가 그렸다면은 요 그림이 언제쯤 그려졌을까요? 시기. 좀 같이 한번 들어가도 되겠어요? 자, 요 그림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들어있죠. 자,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언제쯤 만들어졌죠? 1612년? 확실해요? 선조에서 광해군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거의 1600년대, 1600년 초기, 그죠? 그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1600년대 초기에 서양에서의 해부학이 얼마나 발전했나? 1600년에, AD 1600년에 서양에서의 해부학. 검색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서양에서 해부학이 1600년에 얼마나 발전했을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한희김 교수 찾아도 안 나와요. 다른 데 찾아야, GPT에 딴 데서 찾아야죠. 일반적으로 찾아야지. 1600년대의 해부학.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을까? 자, 저런 우리 신형장부도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자, 찾은 사람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럼 여기 나와서 찾아서 하세요. 자, 찾았으면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엄청난데요? 엄청 뭐요? 뭐가 어떻게 엄청나요? 자, 할게요. 예. 예, 1600년대.
1600년경에 해부학 연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1600년보다 좀 더 이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체 구조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고 근육, 뼈, 장기, 혈관 구조 등을 정밀하게 묘사한 사파와 함께 출판하면서 굉장히 뭐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 초반에 되면서 또 서양에서 인체 해부가 자유로워졌고 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실습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또 정확한 해부 그림이 제작되고 인체 세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1600년대쯤 되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1600년 조금 지나서부터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1612년인가 몇 년에 뭐 교황 뭐 무슨 몇 세가 그거를 공인했어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할 수 있다라고 공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신권과 왕권을 따질 때 누가 더 썼어요? 신권이 훨씬 셌죠. 그래서 어떤 이 교황의 입장이 훨씬 더 강력했는데 교황이 자 이제 해부 해도 된다. 대학에서 그전까지는 그럼 뭐였어요? 몰래는 아니고 그냥 했는데 공인된 게 아니죠. 몰래는 아니죠. 그냥 대학에서 다들 했으니까. 그때 대학에서 하는 해부학은 카드 하나 놓고 앞에서 이거 이발사가 이거 자르는 거 자르고 교수는 자 거기 잘라봐 뭐 해봐 하고 저 이 강당 크게 모여가지고선 구경하는 형태의 해부학이었죠. 대학에서 해부학 그런 거였는데 이제 대학마다 해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멀쩡히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해부대에 누워 있는 거.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막 그 도구를 해가지고서는 남의 무덤 파가지고 사체 꺼내서 그걸로 해부하고 하는 이런 또 이 폐단도 많이 생겨났어요. 사체는 부족한데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부학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이 대학마다 많이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서 체계화가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공부들 많이 한 것이죠. 개인적인 공부를 해가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진짜 이 그림하고 딱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하고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이 신경이나 혈관까지 다 그려놨는데 여기서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고 동양 사람들도 해부를 공개적으로 못했죠. 그럼 뭐 신체 발부는 수지 본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1900년대 나온 얘기지만 1800, 1900년대 나온 얘기지만은 그래도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 몸에 함부로 손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심지어 묘 옮기는 것까지도 뭐 파묘라는 영화 나와서 막 이런 것처럼 묘 옮기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저렇게 해부들을 그렸는데 해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서 전체에 대한 반항이죠. 이 임금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반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못 하는데 현재 전쟁터에 전쟁이 많은 시절에 보면은 내가 꼭 해부를 안 하더라도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었겠죠. 활싸움하다 좀 심하게 이 머리가 잘려 나간다, 배가 잘려 나간다 했으면은 열어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도를 이렇게 무식하고 허박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의학사에서 배웠죠. 해부학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한의학에서 누구죠? 해부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체를 많이 보고서는 나름대로 뭐 해부학에 관련된 이거는 책을 썼다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피가 다 떻게 돼요? 어혈로 바뀌죠. 그래서 어혈 관련되는 혈증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 방종애라고 있어요. 당용천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 사체 싸는데 거기 가서 막 짐승이 파먹다 남은 이 사체의 어떤 구조물 이런 걸 보고서는 그 나름대로 해부학과 관련되는 자료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다 피가 뭉쳐서 아래로 가 있으니까 아 이것이 어혈이다라고 생각해서 어혈에 관련된 혈증론이라는 책을 썼고
혈구충 효과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처방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게 1700년대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람 몸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또 이걸 가지고서는 이 그림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앞 시대부터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이 시대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훨씬 앞서부터 나왔던 이런 그림들을 계속 수정하고 좀 수정도 많이 아니고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동의보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서양의 이 뭐야 중국에서 가면서 그 혈증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그 뭐 중의학을 폐지하자는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중의학을 폐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의과학화라든가 중의혁신이라든가 중사회 회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의학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뭐 하여튼 그 한의학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면서 그 중사회통 의형제인 같은 이런 책에서는 회통파이 처음이죠. 중사회통 의형정에서 중의학과 서양을 합하자. 그러면서 서양에서 나왔던 해부학적 구조 그림을 갖다가 딱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한의학적인 설명하는 거. 우리 한의학이 구조에서 심장을 보면은 미개한 연화 같다. 딱 피지 않은 연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실제 해부들을 그려보니까 많이 다르더라. 한의학 심장에 703모가 있다 했는데 703호가 안 맞더라 하면서 고쳐서 한의학 그림을 빼고 서양에서 있던 그 당시 서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의학적인 설명을 또 해주는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물 자체 전체가 해부학을 많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해부를 전혀 몰랐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이 사람 구조까지는 아니어도 동물을 갖다가 많이 잡아먹겠죠. 뭐, 이 정유성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게 딱 정유점이라 했고 도살장이 따로 있고 한데 옛날에 도살장이 없잖아요. 그냥 뭐 잔치한다면 그 집에 모여가지고 소잡고 제제잡고 하면서 내부 장부구도 다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이렇게 험악하게 그려놨다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한의학적인 기능적인 측면들 비위가 여기서 뭐 증가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 이야기했고 실학자라기 보기보다는 하여튼 뭐 실학자인지 뭔지 몰라도 서양의학적인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양의학하면 상관없이 한의학에서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던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그림으로 설명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의학사 하면서 그림 그리라 한 거 있었죠? 뭐였죠? 맥 뛰는 모습을 갖다 그림하면 그려버려 했잖아요. 맥이 뛰는 거. 맥을 잡고서는 내 맥을 갖다 그림으로 표현해라. 계속 해봐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자기 맥 계속 관찰하는 거. 계속 하면서 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혹시라도 나중에 환자를 딱 보고서 맥을 잡았을 때 맥이 이러네 하는 거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한의원 가면 맥을 안 잡죠 거의. 이러면 인공지능한테 다 뺏겨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맥을 잡는 건데 인공지능한테 이것저것 시켜보면요. 지금 뭐 CPX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임상술기 시험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시키니까 웬만큼 다 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답변을 갖다가 묻는 거 정확하게 묻고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진단면 딱 나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국가고시를 인공지능이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일단 유일한 거 맥이죠. 맥은 못 잡아야 아직. 뭐 이것도 좀 지나면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맥을 안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근데 맥을 잡아도 모르니까 아예 안 잡아버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한의사로서의 어떤 우리 정체성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의사처럼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 부수교육 시켜서 양의사 시켜줘.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한약사도 부수교육 시켜서 한의사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찬성해요? 한약사를 보수교육 뭐 1시간 너무 많고 한 1년 보수교육 시켜가지고 한의사 면허 주겠다면은 여러분들 동의해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자, 한의사가 보수교육 뭐 천생을 해가지고서는 의사면허 받겠다. 동의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한의사에서 지금 그런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지금 의료 사태가 있으니까 우리 보수교육 시켜서 우리 그렇게 해줘. 우리랑 거꾸로 생각하면은 답은 딱 나와요. 말도 안 된다는 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우리가 그 의사들이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뭐 보수교육 시켜가지고서는 의사를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뭐야, 뭐죠? 이게 한쪽에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가서 못하는 거 갖다 우리가 가서 하는데 대신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많이 달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엑스레이, 방사능 엑스레이 찍는 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도 자 그럼 한의원서도 엑스레이 기계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협회에서. 선언을 했는데 한의원에서 이 엑스레이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내가 수가로 받을 수 있느냐? 환자한테 자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엑스레이 비용 얼마 내세요.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에 해당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음파라든가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지. 그거로 갖다 수가를 매긴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그래서 내가 임상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죠. 받을 수 있는가, 받으면 안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도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 더위의 니한궁, 오친군, 농로관 해가지고서는 이 도가에서 말하는 이런 사상들이 여기서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 이한궁이 있고 목 뒤에 옥진관이 있고 요 허리 부분에 농로관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세 개의 관문이 있어서 이 관문을 통해서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하는 이런 도가적인 사상도 여기다가 좀 녹여놨고 그 다음에 요 손진이 말한 요 부분은 뭐죠? 이거는 그냥 그 한약계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천인상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주단계 선생님이 또 말했던 이런 부분들도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동양에 의학에서 음양이나 오행이나 뭐 다른 관계들이 다 서로 융합돼서 통일돼서 돌아다닌다, 운행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요 신형 장부도에서 이야기 딱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할 것은요. 신형 장부도 했으니까요. 자, 이 사이버 강의에서 요거 말고 또 뭐 했죠? 한 내용이? 이거 말고 또 한 거. 하나 또 했죠? 네,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제 목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라는 걸 한번 쭉 보실까요? 동의본 목차를 한번 보면은, 자, 동의본에 보면은 일단 서문 나오고, 그 다음 총목 나오고, 집례 나오고, 역대의방, 신형 장부도, 신형,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총목이라는 걸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은 내경편 1, 2, 3, 4 나오고 그 다음에 외형편 1, 2, 3, 4 나오고 그 다음에 잡병편 그 다음에 부인까지 부인 소화까지 11개 그 다음에 탕해편 3개 그 다음 진급편 1개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 목차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동의보감 목차. 자, 지금은 이제 이 동의보감 목차 대략 쭉 보면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할 것은 각 조별로 자, 동의보감 목차를 보고 아, 동의보감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뭐 느낀 점, 뭐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해도 되고 뭐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쓰고 안 써도 되겠죠. 안 쓰고서는 그냥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 저기다 아예 할까요, 그럼? 우리 구글 문서에서
학교 기록지에 보면은 수업 내용에 자, 4주차에 이렇게 목차 이렇게 만들어 놨죠. 신장부도까지 했고 자, 4주차 가장 밑에 이런 도표가 있어요. 자, 이 도표에다가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내용 여기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목차를 봤을 때,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기다 500대 이상 쓰지 말고 짧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차를 봤을 때, 이 목차에 보고 내가 어떤 걸 느낀다. 또 목차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거 쓰려면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다 금방 해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목차에 대해서 느낀 점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이야기 먼저 하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목차에 대한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세요. 자, 3조에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할 때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했죠? 화면 자꾸 움직이게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3조 발표, 네. 예, 이야기하시죠. 네, 동의보감의 목차의 순서를 보시면 내경편, 외형편, 답변편, 항의편, 친구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내경편과 외형편은 몸 안이 어떻게 생겼고 겉에 드러난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생리적인 거고 답변편은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병리적인 거고 항액편 및 친구편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인체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병이 생겨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제시한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리, 병리 그리고 치료로 이어지는 한의대 교육과정 순서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 순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받아주셔야죠. 네. 자, 질문 누가 해주시죠? 자, 여기 두 친구 손 들었으니까 빨리 가져와서 마이크 주세요. 네. 한 사람씩 하세요. 한 사람씩 다 하면 되니까. 네. 동의보감이 내경편, 외형편, 답변편, 항해편, 친구편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편이 가장 재밌으실 것 같나요? 자,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재밌었냐? 네. 제가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목차를 봤을 때. 항해편이나 친구편이 실전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동의보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리, 병리, 뭐 치료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교육과정이랑 유사하면은 이 저희의 교육과정을 이 동의보감을 본따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동의보감을 해석하는 건지 어떤 교육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동의보감을 본따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순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되는 순서라서 동의보감도 이렇게 되었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예전에 허준 드라마를 보면은 침으로 치료를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침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자, 허준이 침보다 약을 더 자신이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 또 뭐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의견이나 또 이야기할 할 거 있을까요? 자, 친구 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뒤에 있고, 그러니까 예, 동양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걸 앞에서는 이런 식의 형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책이건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사 배울 때도 뭐 부인과 소아과가 앞으로 간 책도 있었고 어떤 책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를 거고 순사만 청금유방 청금 같은 이런 책에서는 부인소화 부분이 앞으로 가서 부인소화를 갖다 강조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육기부터 나와요. 풍한설조화. 그래서 중풍부터 먼저 이야기돼요. 옛날에 또 중풍이란 병은 사람을 그냥 이 전염병보다 훨씬 더 많았던 이런 증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증상이었고 또 중풍 환자가 처음에 초기에는 뭐 이게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는 이런 과였기 때문에 중풍에 대한 것들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 중풍을 굉장히 강조해서 풍환설조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신형편에서 정기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나가고 해서 앞부분에 있던 거를 갖다 강조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편은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많은 편 중에서도 하나의 편으로 나눴다면 그래도 진짜 대단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다섯 파트 중에 한 파트예요. 그리고 파트가 한 20%는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책을 딱 보면은 이게 20분의 1도 안 되네. 동의보안 전체 책 분량의 20분의 1도 안 되게 짧게만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의보감의 친구편을 가장 뒤로 놨고, 그 다음에 그 분량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검색하는 시간 좀만 더 주고요. 예. 마이크 줄 테니까 내가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번 검색할 수 있는 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왜 친구편이 가장 적고, 분량도 적고, 가장 마지막으로 넣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대략 해보시면서, 자, 발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생각을. 예. 친구편이 두 권으로 가장 적다고 되어 있는데 한약에서 친구가 중요한 건 맞지만 동의보감 편찬하고자 했던 사유가 그 약간 의료의 표준화였잖아요. 근데 이미 친구 관련된 책은 이전에 정리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조금 적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있던 책으로는 친경이나 친구가불병, 동인친구경, 친구대성 등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대상은 뒤에 나온 건데. 어, 조선시대 한의학 흐름 자체가 친구보다 약물 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친구 이론이 약물학만큼 정리되지 않았기에 허준이 깊이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준이 주로 내과와 약물 치료에 집중한 한의학자였고, 음, 친구는 좀 실전 경험이 중요한 기술이라 이론서에서 다루기 어려워서 이렇게 소홀히 여겨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의 필요성을 느껴서 나중에 허인이 친구 경험방을 썼다고 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이렇게 찾아본 사람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책이면은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뭐 약 이름에 향약 이름을 써주고 뭐하고까지 하는 노력을 했는데 책이 엄청 이렇게 두꺼워요. 자, 지금 현재 시가로 동의보감 책이 50만 원이다. 자, 50만 원을 이 책을 만들었는데 자, 학생들이 이거 다 사세요 하면은 내가 50만 원짜리 종이원 딱 갖다 놓고 자, 여러분들 이걸 사세요. 안 사면 유급이에요.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사긴 사겠죠. 그러면서 어디 댓글에다가 어디다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김모모 죽일 놈, 뭐, 돈만 밝힌다, 뭐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이 아니라, 자, 내가 50만 원짜리 책을 만들었으니까, 아, 이건 내가 왜 어떻게 만들었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자, 니네를 위해서 만들었어. 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만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자,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 책이 100만 원이야. 사서 보려면 봐. 하는데 볼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 자체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그 정도까지 언어로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뭐 대학원에 이 사서 언어처럼 언어로 처음부터 다 나왔다면은 볼 수 있겠지만은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 하겠지만은 언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준 선생 같은 경우도 동의보감이 있지만은 다른 언해본 책들을 갖다가 많이 편찬을 해놓으셨죠. 그런 것처럼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는데 이 친구학이라는 이런 부분도 친구편 같은 경우가 그 동의보감을 처음 만들어낼 때 이 목차를 정하고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할 때 주로 이렇게 활동했던 의사들 다들 벼슬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휘라든가 그다음 이 유의였던 이런 사람들이 딱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침을 놓을 줄 안다 하더라도 나보다 높은 내가 모시고 있는 임금이나 왕족은 침을 놓겠지만은 그 임금 밑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막 잡일하고 있는 내가 얘들까지 침을 놓아야 돼? 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은 침보다는 일단은 이 전체적인 의학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본인도 모르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이런 것들은 좀 저쪽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 난 안 하겠어. 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어떤 공부해왔던 이런 이 사상들 봐도 유교 중심에서, 유학 중심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자신의 어떤 이 위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남한테서 침독하는 것들을 갖다가 꺼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친구편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이 허준 선생이 친구편이 적다, 왜 적다는 이야기 딱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도 아, 친구편이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동의보감 목차 요거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한테 또 나도 물어봤어요. 그 사이에. 먼저 그 젠스파크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이 젠스파크라는 거에서 자, 이 목차를 딱 주고서는요. 자, 목차를 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동의어 목차를 분석하고 목차 분석한 500글자 분량으로 말해줘. 이렇게 했더니 GPT-4를 한번 검사해서 이렇게 답을 썼고요. 그냥 클로드 3.7 소넷을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미니 2.0을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지가 또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쭉 뭐라고 해요. 자, GPT-4를 내용 답변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클로드는 이렇더라. 그 다음에 재미는 이렇더라. 그리고 이 세 응답을 비교 대조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하나하나 똑같은 질문을 하나하나한테 물어보는 걸 갖다가 얘는 한꺼번에 다 지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 GPT하고 클로드하고 제미니. 이 세 가지는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거,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다른 거에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질문하고 그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젠스파크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해줬죠. 카톡을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젠스파크 거기를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 뭐 한 달씩 더 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 무료는 한 5번 하는데 유료는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좋다는 거니까 무료로 해서 뭐 그러니까 한두 번 물어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버전도 많이 물어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 물어보면은 자꾸 딴소리하고 아니, 용량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하나만 해서 답변을 받으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요 젠스파크라는 요 젠스파크라는 이런 부분 또 이거 말고도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일본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 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그 남들이 어떤 이 기계를 빌려다가 그냥 자기가 그걸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젠스파크에서도 그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딥시크인가 있죠. 새로 나온 거. 예, 딥시크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인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유료 버전을 내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없죠?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